기본기의 생활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어차피 뭐 시청자분들은 모를 거잖아요. 편집해서 갈 거니까. 네.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소장님 오늘 보유세 얘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네. 그 제 앞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 에이펙 얘기했나? 네, 관세 네. 얘기했습니다. 네. 네. 저는 다른 쪽으로. 어. 저는 가난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네. 저는 우리 아이들 반지하 그 곰팡이 핀 데서 사는 세상 없어져야 된다고 맞아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보유세의 전선이 그어졌죠. 네. 부동산 대책 세 번째 네. 대책 발표 나고 나서 보유세 결국 건드냐 안 건드냐로 지금 얘기가 좁혀졌는데 제가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 뭐라고 했습니까? 이 부동산 얘기 관련해서 제가 정말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난다 긴다 하는 식자층들이 다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 틀렸다.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토마 피케티가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자동차 정비사가 보기에 얼마나 웃긴 모습이냐. 네.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 전문가라고 해서 다른 영역에까지 전문성을 가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여러 뭐 법학자부터 해가지고서 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을 못했는데 다 틀렸어.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페이스북도 보시고 트위터도 보시고 유튜브도 보시고 뭐 등등등 보고 하면서 세간에 떠도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교묘하고 이상하고 심지어는 해로운 말도 있어요. 이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요. 특히 우리 진영 내에서 문제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분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의 분석, 언어,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문자죠. 네. 이 언어랑 문자 텍스트를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본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두 분은 많이 하시잖아요. 언어랑 그 문자 텍스트 분석 방송하면서. 뭐 네. 글은 많이 읽는데 분석을 하는지까지 잘 모르겠네요. 분석입니다. 하는 거 분석. 아, 그래요? 네, 분석입니다. 네. 분석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분석은요 연애 편지 읽듯이 하는 거예요. 진짜요? 연애 연애 편지. 편지는 마음으로 읽는 거 아닌가요? 연애 편지 마음으로 읽죠. 네. 그 마음으로 한 번 읽어요, 두 번 읽어요, 세 번 읽어요. 여러 번 읽어요. 여러 번 읽죠. 아, 좋아서. 200번 읽지 않습니까? 다를 때까지. 그렇지. 어떻게? 야, 이 문맥부터 해서 행간도 읽어. 아, 얘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점점점을 썼을까? 그렇지. 그런 거. 그렇지. 구두점까지 봐. 네네네.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가는 줄 알아요? 어디까지요? 이 접힌 자국까지 봐. 몇 번 접었을까? 그렇지. 스티커는 뭘 붙였을까? 네. 거기에 뭔가 그 번진 자국 있잖아요. 네. 눈물이 있고. 맞아. 언어랑 활자 텍스트 분석은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해야 거예요. 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구조부터 해서 쪼각쪼각 나눠지면서 의미가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은 흘리지 않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네요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하시잖아요. 네. 그건 연애 편지 한 문장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이 연애 상담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야 애가 왜 이렇게 말했는지 알아? 너 좋아해.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분석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흘리지만 않으면 돼요. 네. 가만히 보아야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차분히 해보려고 그래요. 네. 후루룩 흐르지 않고 제가 말을 빠르게 늘 해가지고서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주어 생략부터 해가지고 단어 다르게 말하고 근데 말하면서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네. 개떡같이만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죠. 맞아요. 잘 네. 알아듣겠던데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게 말의 문제긴 해요. 그 주어 생략이라든지 뭐 해도 다 전달이 되는 게. 소장님 근데 보유세 얘기 전에 손톱 조명해봐도 되나요? 이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죠? 네. 이거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봄이가? 예뻐. 아빠 일로 와. 예뻐라. 네. 매니큐어. 네, 딸버집니다. 참 위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되면은 네. 취향에 되게 안 지워져. 수성인데. 그래요? 매니큐어가 아니에요? 아니 어린이 매니큐어라고 네. 수성 매니큐어가 있어요. 오. 네. 그래서 다 나머지는 지웠는데 이게 여기가 너무 안 지워져 지금 두 개가. 어떡해. 네. 어쨌든 패션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차분히 해볼게요. 네. 몇 개 안 가져왔습니다. 일단 연습 문제부터 좀 풀어볼게요. 네. 연습 문제. 문제를 이제 실제로 질문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네. 가장 기본적인 말, 이 집값 문제에 대해서 집값을 잡아야 한다. 누군가 이 문장을 구사해요. 네. 정말 많이 구사합니다. 그렇죠. 말로도 하고 또는 실제로 텍스트로 치기도 하죠.
그럼 이걸 보면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보면은 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많이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네. 언어는 해상도가 떨어진다. 나 오늘 파란 하늘 보고 왔어. 음. 라고 했을 때 다 같이 파란 하늘을 보고 왔어라고 하는데 그 파랑이 같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했었어요. 언어는 맞아요. 해상도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것처럼 집값을 잡아야 한다도 사실 하나의 의미가 아니에요. 대충 이런 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집값이 지금보다 떨어져야 한다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쓰세요? 저도 보통 그렇게 그렇죠. 알아들어요. 보통은 집값을 낮춰야 된다. 네. 그렇죠. 지금보다 떨어져야 된다. 근데 세분화되면 좀 더 복잡해져요.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야 하는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말이 굉장히 층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깊고 넓어요. 두 번째 이렇게도 쓰여요. 집값이 지금에서 그냥 멈춰야 한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오르기를 그냥 멈춰야 된다. 이 폭등을. 아니면은 집값이 지금 시점에서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또는 이자율만큼 정도로만 올라줘야 된다. 라는 의미로 쓰는 너무 사람도 폭등하기보다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예를 들었었습니다. 우리 동네 집값은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는 것이 바로 집값이 잡히는 것이다. 아 좋다. 이렇게 저도 거기에 한 표. 거기 하십니까? 변주도 가능합니다. 네, 변주. 네. 지방은 오르고 네. 서울은 떨어지는 것이 오. 집값이 잡힌 것이다라고 네. 라는 의미로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은 근데 많은 분들은 본인들이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로 구사하는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시는 분도 계셔요. 제 친구가 그랬었죠. 그래서 제 친구한테 서로 얘기를 하면서 탐험을 하다 보니까 나는 우리 집값은 올랐으면 좋겠구나를 깨달았던 거였고 심지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면적 의미와는 아예 반대로 집값이 폭등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미친 것 같죠. 사기꾼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힘당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문장을 구사해요. 국힘당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문장을 구사합니다. 집값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이거 흘려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자, 집값 잡아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앞에. 근데 두 번째 뭐라고 주장합니까? 천천히 갑니다. 그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수입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익숙한 주장이에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몇 번을 다뤘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집값이 떨어진다,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지역이 있고 낡은 아파트가 있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은 뭡니까? 그거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 짓겠다는 짓는 거.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헌집이 비싸요, 새집이 비싸요. 새 집이 비싸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야,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에요. 올리는 거죠. 정책. 올리는 정책이에요. 어. 앞 뒷말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네. 진심은 어디에 있다? 그래서 고로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사실은 집값이 폭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앞뒤 상 네? 사기꾼들이네요. 사기꾼들이죠. 근데 흘려들으면 그렇듯해 보여요. 네. 그래서 경제평론가라든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 모순을 해결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사기꾼들이죠. 네. 재개발 재건축하면 공급이 늘어서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라는 가짜 논리를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죠. 어쨌든 이런 충돌이 왜 발생하냐 하면은요,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라는 말이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게 대의라는 거예요.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 우리는 공감하고 있어요. 서울이 미친 집값 잡지 않으면은요, 대한민국 미래 없고 우리 아이들 미래 없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대놓고 반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라는 말이랑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반민주주의자들이 존재하죠. 그렇죠? 네. 국힘당에 있어요. 그것도 국힘당에 있어요. 이준석을 비롯해서 누구야? 윤석열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민주주의 수호라는 가치는 대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반대하지 못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해서 공격은 하진 않지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동은 해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파괴하는 행동을 해요. 이것처럼 집값이 폭등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집값을 잡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것에 반대가 되는 정책들을 주장한다 이렇게라고 하고 자 돌아와서 이건 연습 게임이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언어들을 분석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의미가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물 좀 마시고 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얘기해야겠다. 네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국힘당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내란 저지르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뒤에 있네요, 진심은. 그렇죠.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다른 말들의 구조도 파악할 수 그러네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애 편지 상담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연애 편지를 많이 분석하고 나면은 야, 이 말은 사실 너 사랑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 관련돼서 토론들을 보면은요, 막 맴도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뭐지 이게? 막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느낌을 왜 갖는 거냐 하면은 서로가 말하는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정의가 달라서 그래요. 집값을 잡아야 된다라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토론을 하려면은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조작적 정의라는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네. 자, 지금부터 집값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 정의를 내리고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라고 토론을 토론을 해야지 이 계속 맴도는 것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그런 거 없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말이 맴돈다, 겉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토론하는 거 보면서 뭔가 겉도는 느낌을 받으신다면은 그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연습입니다. 네. 자, 본 게임으로 갑니다. 자, 이제 진짜로 우리 진영 내에서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주장이에요. 네, 이 얘기 들어보시죠. 실제로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보유세 강화하면 표 떨어진다. 이거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하고 있는 얘기죠. 그렇죠. 이거 지방선거 앞두고 보유세 강화하면 서울에서 표 떨어지니까 약간 중도층한테 특히 표 떨어진다 뭐 이런 그런 차원인 식이죠. 거죠. 그렇죠. 서울시장 선거 진다라는 거예요. 서울시장 시장 선거. 그래서 보유세 못 올리겠다 이런 거예요. 실제로 많이 말하죠. 정치인들도 이런 논리에 터잡아가지고서 지금 보유세 얘기는 뭐 시기상조다. 국감에서 엄청 국토부 장관한 질의 이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라고 하는데 일단 자 문장을 분석하는 거니까 보유세 강화하면 표 떨어진다. 이 주장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거는 인과관계로서 논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장입니다. 아 그래요? 뭐 이런 결과 같은 게 자료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전혀 없습니다. 데이터가 전혀 없어요. 오. 밝혀지지 않았어요. 인과관계로서 밝혀지지 않았어요. 있는 건 상관관계뿐이에요. 상관관계. 상관관계. 네. 그러니까 민주진보 진영은 아니지. 민주당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은 언제나 보유세 강화 정책을 펼쳤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그럼 민주당 정부가 이제 들어서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이제 그 내에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은 표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득표가. 네. 근데 그건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이유 중 하나?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아니고 동시에 일어난 일이다. 동시에.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동시에 튈 수 있어요. 가령 여름이에요. 상어한테 물린 사람이 갑자기 폭증을 하네요. 네. 근데 한편에서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폭증을 해요. 어. 이건 상관관계예요. 어. 그럼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야, 그렇지. 아이스크림을 금지시켜. 그러면은 상어한테 물린 사람들이 줄어들 거야. 이렇게 추론을 인과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건 안 되지. 인과관계의 오류인 거예요. 오케이. 네네네. 동시에 일어난 거는 상관관계. 거기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로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건 인과관계. 오케이. 네네. 근데 이게 인과관계로서 증명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와. 왜 그러냐면은 이때 튈 때 다른 데이터들도 많이 터요. 뭐가 같이 튀냐 하면은 실제로 그 민주당 득표수가 다른 지역에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와중에 서울에서도 떨어졌다라는 상관관계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네. 없다라는 거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거는 꾸준하게 이런 주장들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인과관계는 없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네. 왜냐하면은 보유세를 올리기 싫은 싫은 거예요. 거야. 그렇지. 싫으니까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인과관계처럼 시민들을 호도해요.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측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박지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음으로 인해서
지지난 대선이죠. 20대 대선에서 박지원이 2030 여성의 표를 몰고 왔다라고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해요. 이거는 상관관계죠. 이해됐다. 상관관계죠. 네, 오케이, 그렇죠. 상관관계. 네. 박지원이 등장했던 순간과 2030 여성들의 표가 표지를 올라가는 직격한 현상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럼 이거를 인과관계로서 과학적으로 논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요. 네. 거기서 박지원을 도려내요. 박지원을 도려내고 그대로 역사를 다시 한번 진행시켜 보면은 그렇게 했을 때 2030 여성의 표 직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주장은 참이에요. 네. 하지만 역사로서 이거를 논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시간을 다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이 보유세 주장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유세를 올리면은 서울시에서 표가 떨어진다라는 거를 인과관계로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요. 유권자들을 전부에게 인터뷰를 해야 돼요. 당신이 민주당을 찍지 않는 이유는 보유세를 올려서 때문입니까? OX.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없어. 네. 그러니까 그냥 주장을 해. 왜? 보유세를 올리기 싫어서. 오히려 자료가 없으니까 더 주장하는구나. 더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 그리고 이거는 그럴듯해 보여. 일단은 상관관계라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헷갈려하는 우리들의 그 어떤 뭐랄까요? 직관이 작용을 해서. 네. 그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말씀드렸습니다. 인과관계 논증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거는 네. 인과관계. 두 번째,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주장은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면은요. 돈에 미친, 그러니까 집값에 미친 짐승으로 상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가설, 보유세 인상은 곧 표 깎아 먹기다라는 이 명제가 보유세 강화하며 표 떨어진다라는 이 명제가 성립을 하려면은요. 네. 이게 참이려면은요. 인간은요. 오직 집값에 밑은 짐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또는 당신을 위해서 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아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희생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라는 뿌듯함을 느끼지 못하는 돈만 하는 집값이 최고인 짐승이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그럴 수가 없죠.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짐승적인 생각보다는요. 그래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더 세금 많이 내더라도 양보하자.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실제로 행동하거든요. 네. 물어보자고요.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실제로 행동도 하고. 집이 있진 않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 이따 이거 끝나고 나서 김복동의 희망 후원 행사 가잖아요. 네. 없는 살림에 가서 후원 왜 합니까? 그래서 후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죠. 네. 당연한 거예요. 네. 근데 왜 타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해 버리네.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라면요. 어떤 타인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 이걸 내세우는 보유세 올리면은 표 떨어진다라는 말을 대놓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지금 분석한 거잖아요. 네. 파 보면은 그 사람은요 인간을요 집값만 아는 짐승으로 상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모욕적인가. 전 사실 이 주장에서 모욕감을 느껴요. 모욕감을 느껴. 그리고 과학적이지도 맞아. 않아요. 맞아요. 인간은 이 투표라는 하나의 행위를 하는데 아주 복잡한 작용이 동반됩니다. 보세요.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드렸었어요. 오늘 좀 차근차근 가니까. 저는요. 유권자인 구봉기는요. A라는 정책은 싫어해요. 근데 B라는 정책은 좋아해요. 네. 근데 민주당이 A라는 정책과 B라는 정책을 동시에 써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헷갈려요. 벌써 힘들어요. 어. 가령 예를 들어볼게요. 민주당이 내 세금을 올렸어. 나의 직접적 세금을 올렸어. 열받죠? 열받죠? 근데 지금 남북통일 근처까지 갔어. 오, 그럼 이러면 민주당 대표를 줘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줄 것 같아. 자 이렇게 그럼 이런 주죠. 거라는 거야. 뭐야? 그럼 주죠. 그럼 주죠. 자 봐요. 민주당이 내 세금은 올렸어.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웃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있네. 그럼 난 이 표를 줘야 돼 말아야 돼. 주죠. 벌써 내가 싫어하는 정책, 좋아하는 정책 1대1만 놓고 보더라도 이것이 서로 상쇄되거나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복잡계로 빠져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수만 가지 것들을 충돌을 해. 막 경제적, 도덕적, 문화적 충돌을 수없이 이루어진 결과 투표장으로 가서 하나의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 복잡한 속성을 다 도려낸 되게 단순화된 납작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요 그거랑 똑같아요. 경제학이 주장하는 어떤 인간상이랑 호모 이코노미투스 그 경제적 인간. 호모 이코노미투스. 그렇죠. 경제적 인간. 네.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이거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은 네네. 이 인간을 돈에 미친 짐승이다. 이거는 되게 뭔가 경제학 주류 경제학적인 시각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실제로 내면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보유세 올리면은 표 떨어져. 표 떨어진다. 이 주장에 우리가 언뜻 직관적으로 동기가 되잖아요. 네. 우리가 실제로 그걸 내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돈만 하는 짐승이다라는 것을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거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되는 거는 주류 경제학 이데올로기에 우리가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내란 때 다 일도 쉬고 뛰쳐 나오셨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깨부셔야 됩니다. 이걸 깨부셔야 네. 돼요. 네.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뭔지 아세요? 계급 배반 투표라는 말 하지도 마요. 하지도 마.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 돈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취향,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투표 행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국힘당 투표하고 집 그렇지. 없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계급 배반 투표라는 말에 녹아 있는 기전은 뭐냐면은 인간은 돈만 하는 미친 짐승이라는 네. 거예요. 이거 반성해야 한다. 네. 어쨌든 전 이 주장에서 인간에 대한 심한 모독감을 느낍니다. 네. 까지 설명 분석을 드리고 두 번째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철폐되어야 됩니다. 네. 보유세 강화하면 표 떨어진다. 떨어진다. 증명된 적도 없고 인간을 모욕하는 말이다. 오케이. 네. 자 말씀드리고 두 번째 보유세로 집값 못 잡는다. 이 말도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허수아비 때립니다. 자 천천히 간다고 했어요. 말의 구조를 파악해 볼게요. 편지 보는 거예요. 네. 보유세로 집값 못 잡는다. A 보유세로 네. B 집값 못 잡는다. 잡는다. A로는 B를 못한다의 구조입니다. 이거는 네. 판서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구조는 뭐냐면요. A로는 B를 못 잡는다. 이건 A 외에 다른 조건을 다 배제하는 구조의 문장이에요. 그렇죠. 오직 A로는 B를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보유세 인상을 전문하는 전문가 그 누구도 보유세만 오로지 보유세만 올리면 집값 잡힌다라는 식의 보유세 만능론을 펼친 적이 없어요. 보유세 반대론자들은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하는데 네. 보유세 인상 찬성론자들은 이런 구조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죠. 허수아비 때리기. 이런 거죠. 보유세로만 집값을 잡을 수 있어요. 이런 주장을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한 적이 없어. 왜 그러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먼저 이거는 두 가지 문제를 구분해서 다뤄야 돼요. 정책적 문제랑 정치적 문제를 구분해야 됩니다. 네. 먼저 정치적 문제입니다. 자, 정책적 문제를 볼게요. 정책적으로는요. 어떤 정책 한 방이면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건 참이에요. 제가 이거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 세율 100%로 올리면 집값 잡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값을 올려서 팔 이유가 없어요. 네. 어차피 세금을 다 낼 건데 집값 바로 잡힙니다. 네. 자, 그런 논리로서 보유세도 왕창 거두면 어떻게 된다? 잡힌긴 당연히 한다. 잡히는 왕창 거예요. 거두면. 네. 이건 정책적 문제의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정치적 문제가 끼어듭니다. 네. 정치적 문제. 그 왕창 거두는 거. 양도소득세 100% 거둔다고 하면은 폭동 납니까 안 납니까? 날 것 같아요. 공산주의자 내보내.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논제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다른 것들과 조화가 필요해요. 음. 마찬가지로 보유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보유세도 그렇게 왕창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정치적으로는 다른 것과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은 이미 지금 금융 규제도 가해졌고 뭐 다른 규제도 가해졌고 등등등 있으니까 네. 즉 반찬이 차려졌으니까 이제 밥만 올라오면 완성이다. 어. 밥떡투가 딱 열어서 어. 라는 말이지 야 다 치워버려. 그리고 밥만 올라오면 땡큐다 오케이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커서 살펴봤고 이제 실예로서 허수아비 때리기 얘기 나온 김에 좀 살펴볼게요. 네. 이제 끝납니다. 저 이제 얘를 가져올까 말까 하다가 이 진영 내에서 소위 셀럽, 소위 뭐 스피커라는 분들이 부동산 지식이 없으면서 막 말을 보태는 거에 참 문제가 많아가지고서 간단한 거 허수아비 때리기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네. 실제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라고 가상의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때리는 문제니까 그것만 지적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진영 내예뿐의 주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 조금 꺼려지지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오창석 평론가의 글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여러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2개를 연달아서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딱히 뭐 캡처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2편의 글을 올렸어요. 민주진영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민주진영이 부동산을 이렇게 바라본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합니다.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운표입니다. 강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악시하는 시선을 거두어야 한다. 오. 민주진영이 강남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죄악시하는 시선을 가졌다라고 허수아비를 세웠죠. 그러네요. 그런 네. 적이 진짜 없는데. 이거 조선일보 논조입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조선일보 논조입니다. 네, 허수아비 때리기예요. 이렇게 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그대로 다운표 읽어드릴게요. 네. 개씹 쿨병을 지워야 한다.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다. 그러니까 세금을 막 때려도 된다. 그것이 정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구 때려도 된다고? 민주진영이 부동산을 바라보면서 마구 때려도 된다고 말한다고요? 언제요? 그러죠. 누가요? 전형적 허수아비 때리기입니다. 네. 이것도 조선일보 논조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상비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종합을 하자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이 우리 진영 내에 어떤 고질적 태도 때문이에요.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정치는 수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 목적을 다 잃은 것처럼 굴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주류 정치관이라는 게 특히 저는 정치 유튜버 하시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 분들이 이것들을 재확산시키고 있다라고 보는데 네. 오직 이기적인 시민들이 표를 가지고 있고 정치라는 거는 그 시민들한테 표를 따먹는 게임인 것처럼 굴어요. 야.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세계관이 이러니까 실제 정치판의 사람들도 막 정의라는 건 내팽개쳐. 그게 목적인데. 그냥 표 따먹는 게임이다. 뭐 그러면서 유행했던 말이 이동영 작가가 유행을 많이 시킨 말인데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을 그렇게 유행시켜요. 네. 전 정말 나쁜 말이라고 봅니다. 네. 정말 나쁜 말이에요.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표적인 사례가 병립형 회기 논란이에요. 지난 총선 때 있었죠. 네. 병립형의 문제가 뭡니까? 병립형의 문제? 표의 비례성이 왜곡된다는 네. 거예요. 국민 10%의 표를 받은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그 10%의 의석을 가져가는 게 비례성에 부합하죠. 그러면 그쵸. 300석의 10%는 30석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병립형 근데 그게 연동형이에요. 음. 근데 지금 우리는 병립형을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병립형은 어떻게 되냐면요. 소수 정당목 의석을 거대 정당의 민주당과 국힘당이 쓸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실제로 받은 국민들의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요. 그 의석은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다? 소수 정당들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네. 트럼프가 하는 거랑 비슷한 행동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왜냐? 그거는 국민들의 뜻이 왜곡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의가 아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고 그런데 이걸 바꾸자는 게 연동형 농의였는데 지난 총선을 보자고요. 정치 유튜버들을 비롯해서 우리 정치인들, 민주당 제가 속한 민주당 정치인들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는 게 장땡이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병립형으로 회기를 주장했습니다. 네. 정치를 왜 그따위로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정의로운 세상 만들자고 하는 정치예요. 저는 이런 게 짜증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짜증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부동산 논의도 다시 돌아오자고요. 정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의로운 세상 만들자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그걸 내팽개 치지 말자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약간 좀 울컥하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열받았어요. 열받았어 진짜. 저는 민주당 당원이 아니어서 그런 글들을 보면은 이거를 왠지 당 안에서 하셔야 될 말씀들이실 것 같은데 왜 공개된 장소에서 다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싶더라고요. 네. 당연히 표를 위해서 집값 잡는 걸 포기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너무 공개적으로 다들 말씀하시는 게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네. 당황스럽죠. 그거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해도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옳지 않은 말일 경우에 그런 거잖아요. 마음속으로는 품더라도 그런 식의 말이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요즘 막 또 지방선거 또 내년에 있으니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또 한편으로도 싫더라고. 어떤 사람의 진면목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또 오늘 구봉기 대표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이 중심에 있고 또 정의가 중심에 있는 그런 정치, 그런 부동산 정책 보고 싶습니다. 오늘 구봉기의 생활경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